이것이 별거 아닌데 네. 이 한 끗 차이로 세금이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꼭 알아둬야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자에게 많은 이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이 부동산 세금 걱정을 크게 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 세금에서 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 세대랑 주택이 무엇인지 아,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세대랑 주택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세대와 주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예, 이 부동산 세금을 좀 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세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세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네. 함께 그 같은 주소로 돼 있는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은 본인과 그 부모 자식, 왜?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다음 배우자, 그다음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또한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을 다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원이 가진 주택 수를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형과 같이 이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형이 1주택자예요. 네. 그럼 내가 이번에 나는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이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동일 세대니까. 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주택. 아,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지만은 이 형의 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돼서 네. 이 2주택자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제 세대에 어떤 이 가족 세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분리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독립세대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택 개수만 더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가족과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 집 마련하시면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으신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죠. 아. 취득세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이제 하진 않고 있어요. 실제로는 따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유든 간에 이제 전입 신고만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 본인 자녀는 따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세대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제 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내 집을 마련을 최초로 하셨어요. 네. 본인은 당연히 이제 독립 세대이고 그렇죠. 처음으로 1주택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 주민등록상으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신 분이 계세요. 나는 첫 집을 마련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네. 다주택자의 세금을 그대로 내신 네. 거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네. 실제로 따로 살았지만 그렇게 세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적으로도 따로 살았는데 네. 주민등록상의 그 문서상에 그렇죠. 존재하는 것 때문에요. 네, 그렇죠. 신고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증명해도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취득세는 네. 무조건 이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상으로만 그 판단을 합니다. 아, 실제로 어떻게 뭐 따로 거주하던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으로 그 가족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 주택수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본인이 취득하는 취득세가 다주택자 취득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는 모든 가족과 세대 분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요. 무조건 무조건. 세대 분리, 1세대 1주택 이걸 잊지 말고 세대 분리. 무조건 세대 분리 하셔야 됩니다. 설령 함께 사시더라도 네. 그 주택 취득하는 순간만은 잠깐이라도 어디 친구 집이라도 전입신고하세요.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예, 돼요. 주민등록상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자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에 대한 또 개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법에서 이 주택이라는 개념은 공부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공부상으로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을 이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이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두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다주택자가 돼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로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뭐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이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이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네. 수억의 양도세를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아 이거는 주택이 아니겠지라고 하고 또 하나 아파트를 그렇죠. 마련을 했다가요. 그렇죠. 몇 억의 그렇죠. 양도세를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상으로 네. 아니면 이 외형상으로 네.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꾸며놨어요. 예, 예를 들어 임차인한테 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네.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 비즈니스용. 오피스텔로 네. 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주택수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요즘에 오피스텔 보면은 어떻죠? 사실 거주하는데 뭐 전혀 네. 불편함이 없죠. 그렇죠. 네. 뭐 옵션으로 냉장고, 뭐 심지어 오븐기나 뭐 맞아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오피스텔을 사실 이 외형적으로 업무용으로 꾸며 놓는다고 해도 이 국세청이 과연 이것을 업무용으로 봐주냐 이거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외형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놔도 실제로 이 세입자가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 주택을 팔 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과세가 돼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이때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억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지나가듯이 본 내용 중에 앞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뭐 제외된다,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전혀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 한 채만 예를 들어 보유를 한다면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면 네. 이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아, 또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1세대 1주택. 세대수는 등본상. 그쵸? 네, 우리가- 그렇고 네. 또 이 오피스텔은 우리가 외관상이 아니라 네. 실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 그러면은 아니 그 외형상으로 그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놨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을 하냐? 또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거 어떻게 입증할 것 같으세요? 세무서에서? 글쎄요. 아니 출장을 나와서 봐도 검증을 해도 네. 분명히 누가 봐도 업무용인 게 티가 나잖아요. 어떻게 입증을 하죠? 이것은 그 세무서에서 실사를 가지 않아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가스 요금하고 수도 요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면 가스비나 뭐 수도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죠. 이 주거용하고 업무용하고 사용을 했을 때 이 가스 요금하고 수도 요금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만으로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과금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이 정도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 한번 과세를 하면은 양도세 수억 원 추징해요. 이게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진짜 한 5, 6억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진짜 눈을 켜고 이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신고한 사람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와, 예. 이건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수억의 세금을 내가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른 주택을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이제 그 팔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결혼할 때 보통 또 집을 마련하시면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단독명이냐, 공동명이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여기서 관건은 절세를 어느 쪽이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네네.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100%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취득세는 사실 동일하고요. 예, 양도세부터 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양도세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그 양도세도 그 양도 소득에 따라서 양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이 양도 차익이 이제 3억이 발생한 양도세를 이제 내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부동산이 예를 들어 공동명의였다. 네. 그럼 이 양도 차익 3억이 1억 5천씩 안분이 되다 보니까 이 3억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양도세가 공동명의가 훨씬 더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큰 금액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매겨지는 것보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가 나올 때 네. 어떻게 보면 똘똘한 내 집 한 채로 결혼하시면서는 무조건 일단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나중에 네. 절세 효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또 그런 그 양도세 절세 효과도 있고 이 보유세도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보유세도요. 재산세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똑같은데 이 종부세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은 기본 공제가 12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각자 9억씩 기본 공제가 됩니다. 9억씩. 그러면은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18억 그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가 나오지만 네. 공동명의로 보유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절세 효과 이외에도 사실 뭐 부부간의 어떤 사이를 위해서라도 사실 뭐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또 열심히 갚아 나가는 또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혼자 예, 돈을 벌고 네. 예, 아내가 그 가정주부고 이렇게 내조를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것은 나 혼자 힘으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의 그 높은 소득에는 아내의 내조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합니다만 뭐죠? 세무서에서는 예,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은 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요? 네. 왜요? 공동명의와 증여세에 무슨 관련이? 일단은 이 부부 간에는 네. 이 증여 공제가 10년간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6억을 초과를 하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이제 고소득자고 아내가 가정주부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20억의 이제 자산이 있어요. 네. 이 자산으로 이제 그 20억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예, 아내와 10억씩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남편은 뭐 당연히 세금 문제가 없죠. 본인이 번 돈으로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 10억을 증여를 해서 예, 이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6억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이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네. 걸 본인이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남편의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세의 일종으로 어떻게 보면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아내가 본인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 뿐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 남편의 소득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에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법에서는 이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러네요. 화가 네, 나네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네. 왜냐면 우리가 이혼을 할 때도 이 재산 분할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의 기여분까지 다 인정해 주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것을 징여공제 6억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징여공제 6억을 좀 확대라도 해주던가. 이 징여공제 6억이 거의 이제 한 20년 다 돼갑니다. 더 이상 뭔가 확대가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가 상승률로 치면은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최소한 이제 한 10억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꿀 기미는 없을까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뭐 언급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은 국민분들이 좀 함께 공유를 해서 그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하네요. 한 목소리로 또 얘기를 해야 그쵸?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치명적인 또 약점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